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문화 연예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권상희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평론가님 오늘 굉장히 좀 다양한 이슈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정말 다이나믹 코리아에 맞게 문화 연예계 소식이야말로 정말 다이나믹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들으시면서 아쉬운 소식도 있으실 거고 재미있는 소식, 더 이상 이 소식은 좀 패스하고 싶다 이런 소식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대감 갖고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내용들 질문으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코너는 생생코멘트입니다. 생생코멘트는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과 이슈를 주제로 그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다양하게 풀어내는 코너인데요. 매주 화요일에는 문화 연예 분야에서 나온 어떤 코멘트들이 나왔는지 살펴보고 분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생생코멘트부터 만나보시죠. 진심 전했는데 왜곡 편집 좌시하지 않겠다. 최근 자신을 향한 갑질 폭로를 한 전 MBC PD 김재한 감독에게 백종원 대표가 한 경고성 발언입니다. 지난 3일 프랑스에서 촬영을 마치고 돌아온 백종원 대표와 공항에서 대면한 김재환 감독이 오늘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또다시 백종원 갑질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요. 먼저 이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사실 오늘 아니면은 백종원 대표를 대면으로 만나가지고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촬영 잘 하셨습니까? 그 이야기 좀 누구 어디서 나오셨어요? 저기 투르마쇼 김장 감독이라고 합니다. 아니요. 예. 근데 왜 이렇게 나한테 못 살게 구세요? 아니요. 제가 왜 못 살게 굽니까? 근데 왜 이렇게 자꾸 그러세요? 아닙니다. 감독님 저하고 무슨 왜 악연이 있으세요? 왜 그러세요? 근데 제가 악인이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나 트루마쇼 되게 좋아했었는데. 근데 김 감독님 왜 이렇게 못 살게 굴어요? 아니요. 제가 못 살게 굴는 게 아니라요. 저는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점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 대표가 일을 언제 하십니까? 이러면 계속 전화하죠. 계속 전화해서 일을 하신다고요? 촬영을 하시. 그렇게 하라고 문명의 기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잘 보세요. 시차가 달라요. 그러니까 전화 계속 일어나서 전화도 하고 근데 확인하고 방송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 사업 제대로 될까요? 방송 그렇게 열심히 안 하는데 생각보다. 방송사의 압력을 행사해서 내가 어떻게 압력을 행사해요? 출연자를 자른 적은 없나요? 제가요? 전화를 하셔가지고 출연자를 자르신 적 없나요? 내가 그걸 어떻게 잘라요? 아니 그게 내가 무슨 방송국 사장님도 그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제작진하고 예를 들어서 협의를 하면서 너 당신이랑 이게 잘 맞습니까? 라고 물으면 글쎄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걸 내가 어떻게 누굴 자르거나 말이 되잖아요. 네, 이게 지난 3일에 이제 공항에서 만났던 영상인 것 같고 그 공항에서 만난 그 다음 날에 이제 백종원 대표와 김재한 PD가 따로 만나서 무려 4시간 30분 동안 긴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오늘 또다시 지금 이제 백종원 대표에 대한 또 이제 폭로가 이어진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김재환 PD가 사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다뤘었죠. 네. 이 백종원 대표가 방송가에서 갑질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폭로성 컨텐츠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제 원한다면 이제 일부 출연진을 출연하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이런 폭로를 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종원 대표가 프랑스에서 촬영을 마치고 오는 그 시점에 나가서 이렇게 인터뷰 영상을 만들었던 건데요. 이후에 4시간 반 동안 상당히 긴 시간 면담을 한 거 아닙니까? 네. 백종원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진정성을 다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취지의 목소리를 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재한 PD가 본인의 발언을 왜곡하고 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본인 더본코리아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가맹점 점주들을 위해서도 좋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낸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또 이 컨텐츠가 올라왔죠. 네. 김재환 PD가 이 4시간 반 동안 면담한 내용들 포함해서 컨텐츠를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기서 지금 포인트가 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종원 대표가 SBS의 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당시에 종편 채널에서 이 미스터 트롯이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네, 시기가 네,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기에 이제 미스터 트롯 관련 출연자들 SBS에서 출연하게 되면 본인은 SBS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고요. 정확하게 그 출연자 중에 언급을 한 사람이 바로 가수 김호중 씨였습니다. 네. 이 부분이 지금 사실인지 아닌지 백종원 씨, 이 백종원 대표의 입장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관련해서 파장이 보다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이 김재원 감독이 올리는 이 유튜브 내용에 대해서, 이 폭로에 대해서 백종원 대표도 이제 반박 글을 이제 오늘 내놨는데요. 어떤 입장인가요?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방송가에서 갑질을 하고 있다라고 방송을 했을 때, 이 컨텐츠를 만들었을 때는 백종원 대표가 특별히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컨텐츠를 접한 수많은 대중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본인을 비판하고 있는 컨텐츠에 응답이 없다 보니 이게 사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후에 백종원 대표가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는 영상을 본인 컨텐츠에 올렸습니다. 사실 2차례 사과 입장을 표명을 했었죠. 더본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서 논란이 한참이었을 때 사과 입장을 표명했다가 본인이 직접 등판을 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이 사과 내용에는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 네. 이게 가장 포인트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김재환 PD가 지난 컨텐츠 때 지적했던 부분들, 이제 오너 백종원으로서, 기업인 백종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이후에 백종원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진심을 다해서 했던 얘기들을 김재환 PD가 지금 왜곡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기업 이미지로 봤을 때나 본인 또 여러 가맹점들이 있잖아요. 수백 개의 그렇죠. 가맹점 업주들에게는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결코 앞으로 참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어떤 좀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 이런 의지가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 와중에 또 다른 논란이 터졌습니다. 누리꾼에 의해서 불법 조리솥을 사용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고 하는데, 이건 뭐 어떤 얘기인가요? 백종원 대표가 최근에 케이블 TV의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어요. 백종원의 레미제라블이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식품위생법 위반 조리기구 사용 장면 송출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겁니다. 네. 이 장면을 보면 상당히 큰 솥이죠. 굉장히 큰데요. 그렇죠. 대형 솥입니다. 그런데 이 대형 솥 자체가 식품의 조리 판매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기기라는 거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식품용 기구 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무신고 비위생 기구 사용은 법령 위반이라고 하면서, 백종원 대표가 이제 외식 산업의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품 안전이나 위생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않았다. 이런 취지의 목소리를 낸 것이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제작사 역시 촬영 장비와 조리기구에 대한 검수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런 부분에서 방조의 어떤 책임이 크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내 불법 조리기구 사용 장면에 대한 식약처와 방통위 심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기구는 이 식품용으로 좀 제조가 좀 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제대로 검증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 좀 있다, 이런 좀 지적을 한 것 같고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지금 이제 여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무려 14건에 이른다고요? 저희가 방송 시간에 백종원 대표 관련 이슈들을 전한 것만 해도 상당히 여러 차례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전할 때마다 경찰의 조사가 시작됐다, 내사가 시작됐다, 뭐 이런 말씀들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계속 추가가 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총 14건 경찰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린 내용 잠깐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더본코리아 제품인 이 덥죽에 들어있는 새우가 또 문제가 됐죠. 자연산 새우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제품은 베트남산 새우를 사용했다라는 국민신문고 진정이 접수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백다방에서 판매하는 이 고구마빵, 이 제품의 원산지도 문제가 됐다라고
보도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게 홍보가 됐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일부 지역 축제 관련해서 또 저희가 이 문제점들 짚었던 적이 있는데 홍성에서 축제가 벌어졌을 때 이 농약통에 사과 주스 맞아요. 뿌렸던 네. 적이 있죠. 이와 관련해서도 지금 백종원 대표의 발언이 또 문제가 되기도 그 당시에 했습니다. 뭐 농약통이 이거 새 거여서 괜찮다. 그렇죠. 네. 농약을 담았던 농약통이 아니라 새 거라서 괜찮다라고는 했지만 저희가 한번 진단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농약통 자체가 세척하기가 어려운 구조일 뿐만 네. 아니라 세척을 힘들게 하고 다 갈라서 분해를 했더니 한 유튜버가 실험을 했잖아요. 네. 여기에 농기 그대로 묻어나는 그런 장면들이 또 유튜브 컨텐츠로 제작이 돼서 많은 대중들이 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종원 대표가 뭔가 이 지금 해명을 함에 있어서도 디테일함이 빠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대중들에게 있어서 백종원 대표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이 아직까지 걷어들여지지 않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앞서 이제 백종원 대표가 이제 모든 활동을 다 중단하겠다고 밝혔고 유튜브 영상에서 이제 고개를 숙였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앞으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방송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좀 제한을 좀 한 것 같아요. 네. 일단 지금 방송활동 중단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전 늦게 나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논란이 불거졌을 때 이미 여러 매체들에서 지적했습니다. 사람의 몸이 하나잖아요. 네. 아무래도 뭐 멀티플레이어다 해서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한 가지 일에 몰두하는 것과 n분의 1로 나눠서 뭔가 열심히 다 하는 것은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백종원 대표가 방송인이기 이전에 기업인이고 또 상장사 대표잖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주주들이 손해보지 않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논란이 계속 불거졌을 때도 본인이 방송을 중단하겠다라는 목소리를 내지 않다가 지금 논란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커지니까 이제 와서 지금 방송 중단을 선언한 상황이고 또 지금 점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 또는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 어쨌든 본인이 앞으로 방송 예정이 돼 있는 프로그램들은 그대로 송출이 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지금 방송 활동을 중단한다라는 게 약속돼 있는 건 일단은 하고 앞으로 새로운 약속을 만들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읽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논란은 지금 현재 진행형이고 방송은 아직 송출되지 않은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뭐 대표적으로 흑백요리사 시즌2도 하반기에 지금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때까지 이 논란이 수그러든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ING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불거진다면 프로그램에도 민폐가 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와서 방송 중단을 선언한 것 자체가 대중들을 얼마나 설득시킬 수 있는 부분인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인 걸로 알고 있는데 더본코리아의 이제 다양한 그 회사들에서 그 프랜차이즈 업체들에서 이제 뭐 상생 약속의 일환으로 여러 이제 프로모션들이 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백종원 더본코리아의 사과 그리고 이 상생 약속 대중에게 좀 통할까요? 일단은 지금 사실 점주들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물론 방송인 입장에선 대중이 중요하지만 뭐 경제적인 손실 규모 또 이익을 따졌을 땐 가맹점, 점주들이 지금 피해를 막심하게 맞아요. 보고 있기 네. 때문에 가장 중요할 겁니다. 점주들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상생안들 발표하면서 이게 점주들을 위한 거다 더본코리아가 입장을 내기는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수익성 개선이라는 거죠. 방송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걸 떠나서 그런데 중요한 건 이와 관련된 언급이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2주 동안 이벤트를 해서 몇 프로 깎아주겠다 네.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좀 전에 방송 시작하기 전까지 관련 기사들을 좀 업데이트된 기사들을 봤는데 이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더본코리아의 가맹점들마다 상당히 긴 손님들 줄이 서 있더라고요. 점심시간에. 네. 이게 이제 점주들한테 어느 정도 이익으로 환원이 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점주들이 원하는 건 이건 지금 일단 2주 동안이잖아요. 13일부터 25일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단기적인 이벤트성 지원보다 장기적으로 가맹점들이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달라. 이 부분이 지금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 수익 구조 개선에 관한 그런 좀 제한이 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백종원 대표 이제 본인을 둘러싼 논란 좀 이제 적극적으로 좀 헤쳐 나가겠다 이런 좀 의지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앞으로 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까요? 일단은 지금 본인이 방송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에 방송 촬영을 한다거나 이런 소식들은 전해지지 않겠죠. 왜냐하면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도 사실 프랑스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문제가 됐다라는 거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백종원 대표가 방송 촬영을 하지 않고 기업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한다 하더라도 지금 촬영한 프로그램들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뭐 하반기 중으로는 송출이 될 거예요. 그때 중요한 건 더본코리아의 논란이 지속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 종식이 돼서 기업인으로서 백종원 대표가 제대로 역할하고 있는 것이 부각되고 있느냐, 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이제 백종원 씨 리스크 관련 뉴스를 전할 때마다 아마 가맹점주 분들은 굉장히 좀 속을 끓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백종원 씨가 정말 기업인이자 상장사 대표로서 보다 이제 좀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만나보겠습니다. 이제 집 간다. 네, 여러 명의 실루엣이 보이는데요. 제267대 교황으로 미국의 레오 14세가 선출이 됐습니다. 온라인에서는 교황에서 탈락한 추기경들의 밝은 미소가 화제가 됐는데요. 사실 이게 그 탈락한 분들이 네. 이렇게 환하게 웃으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자리인가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아니, 일단 탈락자가 참 많잖아요. 네. 우리나라 선거 구조만 봐도 이 후보들이 따로 있지만 네. 여기는 내가 투표하는 사람들이 다 모두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단 탈락한 소수가 아니라 다수이니까 그것도 저는 기분 나쁘지 않을 수 있는 네. 요소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건 이제 콘클라베에 대해서 많은 대중분들이 아셨겠지만 갇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근데 진짜 네. 쉽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밀실에 갇혀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밀실에 갇혀 있어도 이게 언제쯤이면 내가 해방이 될지를 알고 갇히는 것과 네네. 언제까지 여기에 갇혀 있어야 될지 모르는 것과는 차이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빨리 이분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네. 대한 상당한 기쁨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밌는 건 이 네. 지금 탈락한 추기경들은 표정이 굉장히 환해요. 하지만 레오 14세 교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뭔가 경직돼 있지 않습니까? 네. 바티칸 또 이 로마 카톨릭 교회 자체가 요즘에 여러 가지 비판의 직면에 있잖아요. 네. 수장으로서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될지 뭐 고심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정이 전혀 상반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추기경들 중에서도 유독 좀 환하게 웃고 있는 분의 이제 그 얼굴이 저는 눈에 띄었는데 한국에서는 사실 유흥식 추기경이 또 이 그 후보로 있는 만큼 좀 기대를 좀 하는 그런 마음도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국 취재진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제 이틀간 진행된 이 콘클라베 당시 있었던 일을 또 털어놓기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콘클라베 내부에서 있었던 일은 외부로 발설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 사전에 뭘 쓴다고 하더라고요. 네, 서약서를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체적으로 언급을 할 수 없는데 그래도 이게 국민적 관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의 관심이 이번 콘클라베는 상당히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콘클라베에 있었던 투표 과정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겁니다. 일단 지금 이 레오 14세 추기경 133명 중에 3분의 2 이상이 이 레오 14세 추기경에게, 14세 교황에게 이제 투표를 했어야 교황이 되는 네, 거잖아요. 89표가 3분의 2가 되는 지점입니다. 89표가 나왔을 때 이미 환호가 터졌다고 합니다. 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영화에서 콘클라베 영화를 보면 이 교황의 자리는 모든 추기경들의 꿈으로 나와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약간 암투가 그려져요, 영화에서 보면. 근데 네. 유추기경의 발언을 보면 이번에 상당히 굉장히 뭐 투쟁처럼 묘사되지 않았고 야합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영화에선 그렸지만 형제적이고 친교적이고 아름답게 진행됐다. 네, 저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랬기 때문에 이제 또 강복의 발코니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또 모든 추기경들이 환한 표정을 지을 수 있었다라는 취지의 또 목소리를 냈는데 레오 14세 이
교황과 또 친분이 있다고 해요. 오, 그래요? 네, 2023년 교황청 주교부 장관으로 레오 14세 교황이 부임을 했는데 본인이 이제 주교부 의원이었기 때문에 최소 한 달에 2번 이상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으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라는 목소리도 냈고요. 그런데 이제 지난달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을 하게 되면서 교황청 모든 부서에 이 장관 직무가 종료된 상태입니다. 유치교경도 장관직에 임명됐었잖아요. 새 교황이 기존 이 장관들을 다시 임명할 수도 있고요.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임명을 하게 된다면 유치기경은 이제 다시 장관으로 복귀해서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제 제일 궁금한 인물은 이제 바로 이제 당연히 레오 14세 교황입니다. 가톨릭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출신 교황이 나온 건데요. 이제 어떤 인물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레오 14세에서 레오가 뭘 뜻할까를 궁금해 하실 거예요. 네네. 가톨릭에서 레오라는 단어가 라틴어로 사자를 의미합니다. 사자라는 동물 언뜻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 뭔가 강인한 것 같아 맞아요. 보이기도 하죠. 용기도 있고 또 리더십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1955년생이고요.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났습니다. 레오 14세 교황 1982년에 사제 서품을 받았고요.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의 일원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에서 교황을 배출한 게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해요. 네. 레오 14세 교황 하면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페루하고 상당히 인연이 깊습니다. 2015년 페루 시민권을 획득했고요. 같은 해 페루 대주교로 임명됐습니다. 20년간 페루에서 선교사로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인이면서 또 빈민가 등 변방에서 사목한 이 레오 14세 교황의 발자취가 이 교황 선출 요소로 작용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로마 교회에서는 이 미국인 출신 추기경이 교황이 되는 것까지는 원치 않는다고 해요. 저는 근데 미국 출신이 처음 나왔다는 것도 굉장히 좀 놀라운 사실 같아요. 그동안은 사실 교황의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게 이탈리아 출신의 추기경들이 교황이 되는 경우가 거의 한 40%가 넘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미국인 출신이 처음인 건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미국 하면 강대국이잖아요. 맞아요. 강대국에서 그러면 14억 인구를 책임지는 14억 그러니까 카톨릭 신자를 책임지는 교황의 자리까지 함께 한다고 여기에 대한 이제 거부 반응, 부정적인 반응들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외 매체 보도를 보면 레오 14세 교황을 가장 미국적이지 않은 미국인 미국인이지만 미국적이지 않았다. 그게 아마 교황 선출에 주요했던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적으로 봤을 때 중도 성향이라고 해요. 뭐 영화에서도 그렇지만 영화가 아닌 현실에서 콘클라베를 앞두고 보도가 상당히 많이 나왔던 게 물밑 작업들이 굉장히 치열하고 또 진보와 보수 간의 대결 네. 역시 치열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왔거든요. 신학적으로는 중도 성향이지만 교회 내에서 이 중도 성향이기 때문에 보수파와 또 개혁파 간의 무게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는 인물이다. 좀 융합할 수 있는 네. 인물을 좀 뽑았다. 하지만 신학적으로는 이제 중도 성향이지만 앞으로 개혁과 관련해서는 보수가 아닌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또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날 이제 선출이 됐을 때 영어를 쓰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 좀 많이 언론에서 좀 주목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미국인이니까 당연히 저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태리어로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후에는 본인 국적이 미국이기 때문에 영어를 쓸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영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되레 스페인어를 썼죠. 그러니까 페루하고의 인연을 보다 더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어찌 보면 카톨릭 교계 내에서 미국에 대해서 아까 제가 잠시 언급을 했지만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시선 또한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앞서 이제 3분의 1을 넘으면 이제 선출이 된다고 했는데 레오 14세 교황 133표 가운데 약 80%에 해당하는 105표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첫 투표에서는 3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3위였는데 이제 갈수록 이제 투표를 할수록 이렇게 표가 늘어난 배경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근데 사실 그동안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은 콘클라베에 참여하는 추기경들만의
이 자질 3가지 평가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선교적, 신앙적으로 존경을 받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각국 정상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잖아요. 세계 무대에서 어떤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인지를 중요하죠. 네, 판단하고요. 세 번째가 카톨릭 교회와 바티칸 앞에 닥친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인물인지. 그런데 아마도 이제 투표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이런 부분에 대한 이 평가들이 또 다시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내부적인 기준에 부합한 인물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한 이틀 만에 교황으로 선출이 됐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단호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추기경들이 지금 레오 14세 교황을 높게 평가했던 것이 투표에 그대로 반영됐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 8일에 선출이 됐는데 이제 첫 부활 3종 기도를 집전한 레오 14세 교황의 첫 메시지가 뭘까? 이 부분도 사실 많은 언론들이 좀 주목을 한 부분인데 어떤 메시지가 나왔나요? 더 이상의 전쟁은 안 된다. 아마도 뭐 전 세계인들이 공감하는 메시지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3차 세계대전이 조각조각 일어나는 극적인 상황을 겪고 있다. 지금의 전쟁 상황을 3차 세계대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3년을 넘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도 휴전 협상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가자지구와 관련해서는 즉각적인 휴전, 또 이스라엘 인질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휴전을 환영하는 메시지도 냈고요. 전 세계의 평화의 기적을 허락해달라고 하느님께 기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사실 더 이상의 전쟁은 안 된다라든지 조각난 3차 세계대전, 이 발언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네. 프란치스코 교황이 생전에 자주 사용했던 발언입니다. 이 발언들만 미루어 놓고 보더라도 프란치스코 교황의 어떤 생전 어떤 진보적인 성향, 진보적인 성향이라든지 개혁을 추구했던 모습을 그대로 이어받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 이제 전임 교황의 무덤을 참배를 했고요. 또 추기경들과 만나면서 이제 업무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앞으로는 또 어떤 행보를 좀 보여줄까요? 일단 지금 이제 레오 13세, 이 레오라는 이름, 아까 제가 잠깐 이제 단편적인 의미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레오라는 것이 교회 개혁과 관련이 있는 이름입니다. 레오 13세가 1891년 이 카톨릭 사상 최초로 사회 문제만을 다룬 노동 현장 회칙을 반포해서 현대 카톨릭 사회 교리에 초석을 마련한 교황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종교를 떠난 전 세계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다고 했던 게 레오 13세인데, 이번에 이제 레오 14세라는 이름을 얻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레오라는 이름을 가진 교황들이 개혁가들이었기 때문에 뭐 대대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미국인이지만 보통 미국인 하면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떠오르면서 백인 우월주의 이런 것들이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레오 14세 이 교황의 모습을 보면 다문화적인 면모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인이지만 페루에서 활동한 기간이 20년이나 되고요. 페루에서 시민권까지 획득을 했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프랑스와 이태리 혈통, 미국으로 이주한 유럽인과 아프리카계의 혼혈을 지칭하는 크레올의 혈통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문화의 모든 특징을 가지고 있는 교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개혁을 추진하는데 뭐 개혁 DNA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안에 갇혀있는, 또 미국 우월주의에 갇혀있는 교황이 아니라는 건 이미 본인이 사용한 언어에서 드러났어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벌써부터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여러 문화를 경험하면서 이제 좀 포용력이 이게 좀 상당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게 되는데, 한국과도 또 굉장히 또 인연이 깊다고 합니다. 이미 4차례나 한국을 찾은 적이 있고, 또 2년 후지만 다시 또 한국 땅을 밟을 예정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002년, 2005년, 2008년, 2010년 이렇게 4차례 방한한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2027년에 다시 우리나라를 찾을 예정인데요. 전임자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2023년 8월에 이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세계 청년 대회에서 차기 개최지 2027년 개최지를 우리 대한민국으로 정했습니다. 전 세계
세계 카톨릭 젊은이들의 신앙 대축제라고 할 수 있는 게 세계 청년 대회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청년들과 교황이 만나게 됩니다. 레오 14세가 세계 청년 대회를 위한 한국에 오게 되면 교황으로서는 역대 4번째 방문이 되는 것이고요. 레오 14세 교황 개인으로서는 5번째 방문이 되는 겁니다. 네, 사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종교는 없지만 그래도 참 관심이 많이 가게 되는 이유에는 요즘에 이제 워낙 이제 분열과 갈등이 너무 심각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평화를 기원하고 또 약자를 보듬겠다는 이 메시지가 더 깊게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번째 생생 코멘트 만나보시죠. 본 적 없어 왜 그러나. 네, 유튜브 채널 가세현 측에서 고인이 된 배우 김세론 씨의 녹취록을 공개한 후에 그 진위 여부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배우 원빈 씨가 원치 않게 갑자기 소환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빈 씨 측에서는 이상한 좀 방향에서 언급이 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먼저 가세현 측이 공개한 녹취록이 뭔지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한국에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아니 무슨 일 있는데? 요즘 진짜 많이 힘들고 내가 죽어야 되나 봐. 솔직히 너무 힘들죠. 아 그런 말 하지 마요. 아 뭐야 어쩌면서 죽는 소리만 하고 있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날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솔직히 이게 뭐 연기자 연예인이면 다 겪는 걸 수도 있겠지만 내가 뭘 하려고 하면은 전부 내 사정을 모르면서 저 미친년 또 가식이다 연출이다 이런 식으로 병신을 만들고 이미 사고 다 처리하고 너가 말한 죄값 다 받았잖아. 예를 들면 제가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을 너무 목말라서 마시는 게 사진 찍히면 정신 못 차리고 술 처먹는데 이런 식이나 아니 그런 걸로 아니면 정말로 돈 없고 힘들어서 잠시만요. 괜찮은 거야. 천천히 얘기해 천천히 숨 쉬어 천천히.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말고 이제 숨 마셔. 잠깐 조금만 끌게요. 그럼 물 갖다 줄게. 괜찮으니까 진정되게 얘기해줘. 알았지? 아무거나 안 할게. 네, 지금 일단은 저 녹취록 공개 영상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 위에 이제 올해 1월 달에 있었던 그 녹음인 것처럼 지금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유족 측에서 이제 녹취록을 공개를 한 건데요. 올해 1월 10일 뉴저지의 한 이 카페에서 지인과 1시간 넘게 대화를 나눈 겁니다. 김세론 씨가 녹취록에서 이제 김수현 씨와 사귀었다는 거죠. 중학교 때부터 사귀었고 그리고 대학 때 헤어졌다라는 취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중학교 때부터 뭔가 이용당한 느낌이 든다라면서 지금 현재 김수현 씨의 소속사를 향해서도 정말 무섭고 뭐든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걸 꼭 지켜달라라고 하면서 본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언급들을 계속해서 했어요. 근데 여기에 내밀한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 측 변호인에 따르면 이 관련 녹취록을 유족도 공개하는데 동의를 했다는 거죠. 많이 고민을 했지만 공개하는데 동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녹취록 파일, 원본 파일도 이 수사기관에 제출을 할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제보자가 김세론 씨와 동의하에 녹음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세론 씨에게 묻고 녹음해도 괜찮겠느냐 했는데 김세론 씨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연히 뉴 저지에서 만나서 이렇게 또 네, 녹음을 그렇습니다. 하게 됐다. 근데 이 제보자와 김세론 씨가 안 지는 10년 정도 됐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날 이제 우연찮게 만나서 관련 이야기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보자가 피습을 당했다고 지금 또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FBI의
이 관련 자료들을 제출한 상태라고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제보자가 본인 신원을 절대로 밝히지 않게 해달라고 해서 음성 대역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0년 동안 알고 지냈던 사이다라고 지금 이 유족 측에서 밝힌 거죠. 그러면서 이 김수현 씨 등에게 시달렸기 때문에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서 살까 고민을 했던 중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월 10일에 이 한 카페에서 제보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하소연을 한 것이 이 녹취록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앞서 이제 생생 코멘트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배우 엄빈 씨는 갑자기 왜 여기에서 소환이 된 건가요? 이게 조금 뜬금없다라는 네. 생각도 저는 들어요. 지금 가세현의 이 녹취 파일을 제보한 제보자가 아니라 제보자 A 씨의 아내가 제보자의 아내가 원빈 씨를 향해서 고마움을 표한 겁니다. 원빈 씨에게 고맙다고요? 네. 그런데 원빈 씨 측에서는 굉장히 황당하다. 이런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제보자 아내가 원빈 씨에게 고맙다는 말을 꼭 해달라고 전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게 지금 가세현 운영자의 설명입니다. 재차 원빈을 방송에서 언급을 했는데요. 원빈 씨가 이 왜 제보자 부부를 찾아갔다는 건지 무슨 도움을 줬다는 건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측만 난무한 상황입니다. 해석을 해보건대 원빈 씨가 굉장히 이 대중 앞에 노출이 그동안 안 돼 있었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근데 김세론 씨 사망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이 고인의 장례식장에 빈소를, 찾아갔죠. 그런 부분들 때문으로 지금 이해가 됐다라는 또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원빈 씨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상한 방향에서 자꾸 언급되는 걸 원치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녹취 파일 조작됐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유튜버 이진호 씨가 반박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건데요. 관련 내용도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녹음을 하다가 소리 때문에 이쪽 스피커를 대야 돼서 이따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너무 늦었어요. 죄송해요. 택시가 늦게 와서 너무너무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네네. 그때 시드가로 왔다가 잠깐 다시 좀 들어왔거든요. 좀 있어서. 한국이 어차피 지금 너무 시끄럽고 그래요. 요새 살맛도 안 나요. 다음 걸로 또 하겠습니다. 요새 한국말도 비싸니까 그런 식으로 예, 어릴 때부터 알았고 옛날에는 연기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좋은 오빠고 그러다 떠나셨어도 다 아시는 거니까 네. 솔직히 잠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가고 친구를 만나서 먹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를 좀 할 때잖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저희가 서로 원한이 있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게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조작된 거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녹취록 제보자를 뉴저지 사기꾼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김수현 씨 측에도 거액을 요구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유튜버 이진호 씨에게도 접근을 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등을 통해서 돈을 뜯어내는 사기꾼이라는 거죠. 본인에게도 이제 접근한 사람이라는 말씀 제가 드렸는데요. 이제 김세론 씨가 지난해 1월에 이 사람에게 돈을 빌려달라라고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커피숍에서 만나서 차용증을 쓰는 대신에 음성 녹음을 진행했다라는 것이 지금 이진호 씨 측의 주장입니다. 돈을 빌리는 대신에 이제 녹음을 좀 허용하고 네. 이 부분을 녹음을 했다. 그런데 이제 녹음과 관련 담겨져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유족 측 입장과 이진호 씨 측 입장이 다릅니다. 유족 측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만났고 대학교 때 헤어졌다. 네네. 일관된 입장이 이 녹취록에도 담겨져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진호 씨 같은 경우는 김수현 씨와 성인 이후에 만났고 김수현 씨를 좋은 오빠라고 말한 내용이 분명히 여기 담겨져 있다라는 또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제보자가 지금 제보했다라고 하는 음성 영상 파일이 조작됐다는 감정 보고서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또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제보자가 본인뿐만 아니라 김수현 씨 측에도 접촉을 해서 거액을 요구했는데 이 녹취록 김수현 씨 측에서는 무시했다는 사실을 본인이 확인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참, 이 김세론 씨 유족 측과 김수현 씨 측 사이에서 이제 고소 고발 계속되고 있는데 좀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사실 대중들이 상당히 많이 지치지 않았을까 네, 싶습니다. 네. 이제는 뭐 네. 사실 이제 대중의 어떤 피로감도 그 수준을 좀 넘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사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했던 것 같다가 지금 아주 오랜만에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새로운 내용이 지금 알려진 거예요. 근데 이것이 팩트인지 아닌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애초에 이제 유족의 목적이 김세론 씨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과연 지금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올 수 있게 뭔가 액션이 가해지고 있는 것이 김세론 씨 고인에 대한 이 명예 회복과 어떤 연관이 되어 있는지 물음표가 생깁니다. 네.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좀 그 진실이 좀 밝혀지지 않을까 그 희망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영원한 뽀빠이 아저씨 고 이상용 영면입니다. 네, 뽀빠이 아저씨 방송인 이상용 씨의 발인이 어제 오전 엄수됐습니다. 사망 원인이 심한 감기였던 걸로 좀 추정이 돼서 많은 이들의 또 안타까움을 자아냈다고요. 이상용 씨가 지난 9일이었죠. 낮 12시 45분경에 감기 치료를 위해서 이 본인 자택 근처인 서울 서초구의 한 병원을 다녀오는 길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병원으로 이송돼서 응급치료를 받았는데 같은 날 오후 2시 반경에 세상을 떠난 겁니다. 이게 감기가 너무 심해져서 뭐 폐렴 같은 걸로 이렇게 진행이 된 걸까요? 지금 관계자에 따르면 감기로 내원을 한 건 맞다고 해요. 그런데 급성 심정지로 쓰러졌고요. 네. 119에 신고를 했는데 당일 비가 좀 많이 내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안 좋아서 구급차가 늦게 도착했다고 합니다. 심폐소생술을 받기는 했지만 이미 세상을 떠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9일 81세를 일기로 우리 대중 곁을 떠난 겁니다. 네. 저는 이제 뭐 이 얘기하면 이제 나이가 드러날 것 같긴 한데 이 방송인 이상용 씨 하면은 그 우정의 무대가 그렇죠. 생각이 나요. 그 뒤에 이제 계신 그렇죠. 어머니가 제 어머니 맞습니다 이렇게 맞아요. 이야기했던 엄마가 보고 불 때 그 노래가 맞아요. 생각이 나거든요. 참. 또 요즘 분들은 사실 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어떤 분이었는지 좀 알려주시죠. 이상용 씨 1944년에 충남 서천에서 태어났습니다. 방송에 데뷔는 1973년에 MBC 유쾌한 청백전 보조 MC로 데뷔를 했고요. 그리고 1975년 KBS의 모이자 노래하자라는 프로그램에서 뽀빠이라는 애칭을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뽀빠이라는 만화 캐릭터가 있잖아요. 네. 이 만화 캐릭터와 이상용 씨가 당연히 오버랩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뽀빠이 이미지, 친근한 이미지로 뭐 평생 대중 곁에 큰 웃음을 줬던 그런 또 MC였기도 했는데요. 1989년부터 변호사님께서 언급했지만 7년 동안 MBC의 우정의 무대를 진행했죠. 군 장병들 그리고 가족들에게 뜨거운 박수와 위로를 줬던 그런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뭐 무대 위에서 보여준 어떤 호쾌한 진행 실력, 또 유쾌한 인정 넘치는 격려,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당시 요즘에 군통령이라고 한다면 뭐 K-팝 여자 가수들이 군통령인 경우가 많잖아요. 당시 군통령이라고 불릴 만큼 상징적인 존재감을 발휘했던 방송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나 병사와 어머님이 이제 눈물로 만나는 상봉 장면이야말로 맞아요. 네, 시대를 관통한 명장면이라고 할 수. 보면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저는 왜 그렇죠. 울었는지. 뭔가 이렇게 모자가 상봉한다는 것 자체가 가슴 찡한 그런 네.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국민 프로그램을 이끌면서 국민훈장, 동백장을 비롯한
비롯해서 다수의 훈장과 표창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90년대 TV 예능 하면 상당히 전성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 전성기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예능 MC였습니다. 네. 그 우정의 무대 MC로 활약할 당시에 심장병 어린이를 살리기 위해서 기부를 했는데 수술 기금을 횡령했다는 누명을 쓰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일인가요? 이상용 씨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구설로 인해서 굉장히 치명상을 입었다고 볼 수 있죠. 아무런 대가 없이 심장병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 수술을 해줬어요. 네. 이 수술했던 인원만 약 600여 명에 가까운 어머. 정도였다고 네네. 알려졌는데 이렇게 금전적인 도움을 줬는데 이후에 이 이상용 씨를 어둡게 했던 의혹이 있었습니다. 심장병 수술비를 횡령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네. 불거졌고요. 이 의혹으로 이상용 씨의 삶이 그야말로 180도 아.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개월 만에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건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관련해서 기사가 났어야 되는데 심장병 이 관련 수술비 횡령 기사는 일파만파 상당히 크게 났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본인이 혐의가 없다라는 기사는 나지 않았다. 자신의 명예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사들은 안 그렇죠. 내보내주고. 그래서 구렁텅이에 빠져서 한동안 억울했다, 어려웠다라는 목소리를 냈는데요. 1996년에 이 수술기금을 횡령했다라는 누명을 쓰면서 방송가에서 모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에 미국으로 가서 생계를 위해서 관광버스 가이드 생활도 했다고 해요. 네. 지난해 한 케이블 TV 프로그램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었는데 이때 51년간 방송하면서 억울한 점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다 잊고 만족한다라고 하면서 꺼내 보여줬던 게 바로 무혐의 재판 증명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만족한다라고 해도 본인 가슴에는 한으로 맺혀 있는 일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평소에 좀 여러 가지 선행들을 하셨던 걸로 좀 다시 재조명이 되고 있는데 이 안타까운 이제 갑작스러운 이 영면 소식에 연예계, 방송계의 추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배우 장서희 씨가 고 이상용 씨의 별세에 슬퍼하면서 42년 전에 찍은 사진을 공개를 했어요. 네, 바로 저 사진입니다. 너무 깜찍하네요. 83년도 장서희 씨 어린이 시절의 네. 모습이죠. 이상용 씨도 상당히 젊은 시절 그런 모습인데요. 11살 때 장서희 씨가 이상용 씨와 함께 마이크를 잡고 있는 모습의 사진을 본인 SNS에 올린 겁니다. 조문을 해서 가족분들을 뵀는데 그렇게 네. 눈물이 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상용 씨하고의 인연이 단지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방송인으로서의 인연이 아니었습니다. 1983년에 KBS의 이 모이자 노래하자 MC로 추천을 해준 사람이 바로 이상용 씨였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방송에 첫 발을 디딜 수 있게 해준 어찌 보면 지금의 장서희 씨가 있게 됐던 토대를 만들어준 분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연예계에 첫 입문을 하게 해준 인물에 대해서는 더욱더 각별한 그런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찌 보면 은인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생전에 좋은 일도 참 많이 하신 분이라고 하면서 명복을 빈다는 추모글과 사진을 함께 올린 겁니다. 네. 참 어려운 이웃들을 또 많이 돕는 걸로도 또 유명했던 이상용 씨인데 이 어린이에게는 뽀빠이, 또 군인들에게는 좀 의지할 만한 큰 형, 그리고 또 99년도부터 진행한 아름다운 인생에서는 또 노인의 친구로 활동을 해온 고 이상용 씨.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존재로 기억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상용 씨가 지금 보니까 모든 세대와 함께 호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어린이, 청년 세대, 그리고 노인 세대까지.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이상용 씨의 이 사망 소식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또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만날 때 어떤 사람의 존재에 따라서 그 분위기가 어두워지기도 하고 환해지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주변을 좀 밝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 어떤 분이 있으면 너무 불편하고 어두워지기도 하죠. 네. 근데 보면 어두움은 쉽게 또 전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사람과 어울리지 말라 뭐 이런 또 유튜브 컨텐츠들이 요즘에 많긴 한데 맞아요. 곁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중요하다. 고인이 된 이상용 씨는 TV에서도 그렇지만 늘 유쾌한 분이었잖아요. 늘 우리 주변을 밝게 만들어주는 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많은 대중들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실 텐데요. 이제는 이 무대
여기가 아닌 하늘나라에서 또 밝은 웃음, 밝은 기운을 선사해주는 뽀빠이 이상용으로서 또 활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정말 저도 그 TV 프로그램 보면서 함께 좀 웃고 울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대중에게 많은 그 웃음과 감동을 선사했던 고 이상용 씨, 이제 또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준비한 소식 이제 어느덧 다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저희 1부에서는 법률 상담 받고 있습니다. 법률 상담 방법 또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02557-8295번으로 전화 주셔도 좋고요. 또 저희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거나 이메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권상희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